이번 시간은 14강 131번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적지적수 선정 방법입니다. 66회 2교시에서 적지적수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2교시에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적지적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지적수란 입지 환경과 토양 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임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으로 입지 조건에 적합한 조림 수종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 수종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조림 적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서는 토양 조사에 의한 방법, GGC 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토양 조사에 의한 적수 선정 방법으로는 간이 조사에 의한 방법, 정밀 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GIS 기법을 이용한 지형 요인 분석에 의거 적수를 선정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GS는 현실림의 인분 생장력을 판정하는 방법 중 임령과 우세목 수기한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숲의 임령은 조림 대장의 기록 또는 생장추 등을 이용한 목편 추출로서 알 수 있으며 우세목의 수고는 해당 인분에서 수고가 우세한 나무, 우세목 3번에서 5번의 수고를 측정하여 이를 평균한 값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지지수 분류표 또는 분류 곡선 도상에서 지지수를 도출합니다. 다음 산림토양조사는 먼저 간이 산림토양조사에 의한 적지적수를 살펴보면 인목생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림토양의 중요인자로서 현지에서 누구나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인자인 토심, 지형, 건습도, 경사, 퇴적 양식, 침식, 견밀도, 토성 등을 조사하여 입지 인자별 점수 합계에 의하여 임지의 잠재 생산 능력 지수를 1급에서부터 5급지로 구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지력을 분류하여 적지수를 기후대별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토의 치산녹화와 산림자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1974년부터 76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산림자원조사연구소에서 적지적수 및 수종갱신 사업에 계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방법입니다. 항공사진 판독과 토양조사 결과로 조제되어 시군에 비치된 간인 산림토양도를 참고로 하여 능력급수를 판정한 다음 그 임지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지 생산 능력 급수별, 기후대별 조림 수종은 일반적으로 산록, 계곡 등의 비옥지로 비옥지는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고 산정이나 능선부 등의 건조지에는 임지 보호와 지력 향상을 우선 고려하여 조림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정밀 산림토양조사에 한 적지적수 방법을 보면 임지의 생산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인 기후, 토양, 조림 후 관리 등의 요인을 조사하여 적수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기후 요인으로는 평균 기온, 연강수량, 적설량, 온량지수, 계절별 강수량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토양 요인으로는 토층의 두께와 견밀도, 지하수의 유효토층, 토양의 물리적 성질인 토성, 토양성분, 통기, 투수성과 토양의 화학적 성질인 토양산도, 부식과 염기의 상태, 토양 보유력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상기의 요인들은 입지 환경 및 토양 단면 조사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므로 식재하고자 하는 수종의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밀 산림토양 조사요령에 의한 토양조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육림시 고려해야 할 인자로서는 비상재해, 병충해, 토양침식, 붕괴, 육림작업의 난이도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기후, 토양, 지형인자 및 수종 특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 시스템 GIS 중 수치 지형 해석법에 의거 조림 추천 수종이 적지에 배치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적지적수를 작성하여 적수를 선정합니다. 먼저 적지 선정 관련 자료의 분석은 지형도, 토양도, 임상도, 지질도, 산지 이용 구분도 등의 공간 자료, 그리고 기후, 식생, 수종 특성,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등의 속성 자료,
토양형, 표고, 경사, 방위, 국소 지형에 따른 지형 요인을 분석합니다. 토양 지형 요인에 따른 조림 및 잔존 지역 구분은 토양 지형 요인, 법적 규제림 등의 조건에 의해 조림 지역과 잔존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먹기술 핸드북 1049쪽과 1052쪽 그리고 산림과 이먹기술 제2편 산림조성 1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132번 산림토양 조사입니다. 128회 1교시에서 임지의 생산능력 급수 평가인자 8가지 그리고 137회 1교시에서 적지적수 선정을 위한 간이 산림토양조사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적지적수 판정을 살펴보면 임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식생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 환경, 기후와 토양 조건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을 적지적수라고 합니다. 조림적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지휘지구 조사, 산림토양조사,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FGIS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산림토양조사로 간이 산림토양조사를 살펴보면 인목생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림토양의 중요인자로서 현지에서 누구나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인자인 토심, 지형, 건습도, 경사, 퇴적 양식, 침식, 견밀도, 토성 등을 조사하여 입지 인자별 점수 합계에 의하여 임지의 잠재 생산 능력 급수를 1급지에서 5급지로 구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지력을 분류하여 적지적수를 기후대별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토치산녹화와 산림자원 조성계획 일환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1974년부터 70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산림자원조사연구소에서 적지적수 및 수종갱신 사업에 계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방법입니다. 항공사진 판독과 토양조사 결과로 조제되어 시군에 비치된 간이 산림 토양도를 참고하여 능력급수를 판정한 다음 그 임지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지 생산 급수별, 기후대별 조림 수종은 일반적으로 산록, 계곡 등의 비옥지는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고 산정이나 능선부 등의 건조지에는 임지 보호와 지력 향상을 우선 고려하여 조림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급지는 평탄지 및 산록의 완경사지로 토심이 깊고 토양의 수분 상태가 좋으며 침식이 없는 풍족토 내지 포행토이며 지피식생의 피복도가 대단히 높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도 양호한 사양토로서 토양인자별 점수가 55점 이상인 지역입니다. 1급지에서는 속성수, 이슬수의 식재가 가능하며 온대지방에서는 낙엽송, 이태리포플러, 하상토 및 풍족토, 온대나무 및 난대에서는 오동나무, 비옥한 평탄지, 삼나무, 비옥한 수분지, 편백 등의 식재가 적합한 지역으로서 지력은 최상위입니다. 다음은 2급지로서 산록, 완구릉지 및 삼복의 완경사지 또는 경사지로 토심은 깊은 편이며 토양 수분 상태는 수분 내지 저균 상태이고 침식이 없거나 약간 있는 토양으로서 토양의 견밀도는 연한 편입니다. 토성은 사양토 내지 식양토이며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인자별 점수가 54점에서 55점인 임지입니다. 집약적인 임목경이 적합한 지역으로 경제수종인 낙엽송,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화상토 및 풍정토의 식재와 이슬수인 밤나무 재배에 적합하며 난대지방에서는 편백, 삼나무, 오동나무, 비옥하고 토양이 깊은 평탄지, 식재가 적합한 지역으로서 지력은 상위입니다. 다음 3급지는 완구릉지 내지 참북의 경사지 또는 급경사지로서 토심은 보통이나 깊은 편이며 토양 수분 상태는 적은 또는 건조한 상태이고 침식은 없거나 약간 있는 지역입니다. 퇴적 양식은 잔적토 또는 포행토이고 토양의 견밀도는 견이거나 연이며 토성은 사양토, 식양토 또는 사토이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은 보통으로서 일반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임지의 대표적인 급지로서 지력은 중이며 인자별 점수가
34점에서 35점인 입지입니다. 이 지역은 유실수 재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중 온대 중부에서는 현사시, 해송, 편백, 아카시, 난대 지역에서는 해송, 편백의 식재가 적합합니다. 인가 근처의 임지는 집약적인 비벼관리를 하면 밤나무 식재도 가능합니다. 다음 사급지는 완구릉지, 삼복, 산정의 극경사지의 잔적토 내지 포행토로 토심은 얕거나 보통이며 토양습도는 건조합니다. 토양의 견밀도는 연에서 견하며 침식이 있거나 심한 편으로 토성은 미숙 사양토가 대부분입니다. 토성은 식양토 또는 사토이고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불량하며 조방적인 임업경영에 적합한 지역으로 비료목의 혼식 등 임지의 지력 보존 및 개량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위는 하위입니다. 이 지역은 리기다소나무, 해송, 아카시나무의 식재가 적합합니다. 다음 5급지는 삼복에서부터 산정의 험준지의 잔적토로 토심이 얕고 과건한 토양입니다. 토양 침식이 심한 편이며 대체로 견밀한 토양입니다. 사방을 요하는 지역으로 토양 보존 및 수원 함량을 위하여 산림사업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 임지로서 대부분 척박임지입니다. 인자벌 점수는 24점에서 8점인 지역으로 오리나무리와 리기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 등과 같은 비료목 식재가 필요한 임지입니다. 지력은 척박지로 최하위입니다. 황폐임지도 5급지에 포함시켜 분류합니다. 다음은 정밀 산림토양조사에 의한 적수 선정입니다. 기후, 토양, 조림의 관리 등의 요인을 조사하여 적수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기후 요인으로는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수량, 적설량, 온양지수, 계절별 강수량 등을 조사하고 토양 요인으로는 토층의 두께와 견밀도, 지하수위, 유효토심, 토성, 토양수분, 통기성, 투수성과 토양산도, 부식 함량, 양분 보유력 등을 조사합니다. 우리나라 산림토양은 자연적 계통분류 방식에 따라 토양군, 토양아군, 토양형의 3단계로 분류하며 3개 토양군, 11개 토양아군, 28개 토양형이 있습니다. 토양형은 지형 조건에 따른 수분 환경을 감안하고 낙엽층의 발달 정도, 토양 단면 형태의 차이, 층위의 발달 정도 및 각 층위의 구조, 토색 등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049, 10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33번 조림 권장 수종입니다. 84일 1교시에서 산림청 권장 78개 주요 조림 수종 중 온대 중부지방에 적합한 수종을 침엽수 5개, 활엽수 10개만 쓰시오. 그리고 117회 1교시에서 바이오매스 조림 권장 수종 5가지, 128회 1교시에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조림 수종 78종 중 내화 수종이 각각 출제되어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용 중점 조림 수종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 경북 지역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고 경기, 충남부 지역은 소나무, 낙엽송, 백합, 참나무류입니다. 그리고 전북, 경남 지역에서는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이고 남부 해안 및 제주도는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가 경제림 조성용 중점 조림 수종입니다. 지역별 산림식생 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 수종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용 조림 수종은 참나무류, 아카시나무, 버플러류,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자작나무 등이고 자작나무는 온대 북부 지역에 식재합니다. 다음은 조림 가능 수종 78개 수종입니다. 용재 수종 27개 수종으로는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 구상, 분비, 버지니아 소나무, 스트로브 잣, 리기테다, 백합, 자작, 음나무, 상수리, 졸참, 피, 노각, 서, 가시, 박달, 거제수,
이태리 포플러 불풀에, 오동 황철 들매나무이고 경관수종 20개 수종은 은행, 느티,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 매자, 화살, 산딸, 쪽동백, 이팝, 채진목, 떼죽, 가죽, 당단풍, 나구송, 회화, 칠엽수, 향, 꽝꽝, 백합나무 등입니다. 또 유실특용 수종 16개 수종은 호두, 대추, 감, 밤, 옷, 다릅, 쉬, 두충, 두릅, 단풍, 느릅, 동백, 후박, 황칠, 산수유, 고르쇠, 음나무 등이며 기타 수종 15개 수종 중 내공의 수종으로는 삼벗, 사스레피, 오리, 참즉, 벽오동, 까마귀 쪽밥, 곰솔, 버즘, 은행, 상수리, 가죽, 떼죽이고 내음 수종으로는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 서, 음나무, 그리고 내하 수종으로는 황벽, 굴참, 아해, 동백나무입니다. 조림 권장 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가 가능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조림 설계 감리, 사업 시행 지침, 2023년도 산림청 지침 별표 2 조림 권장 수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생태계 물질순환 중에 질소순환입니다. 93회 3교시에서 산림생태계 내 질소순환 과정에서 유기태질소의 분해 및 무기태질소의 고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질소순환을 살펴보면 질소의 순환은 질소가 다양한 화학 형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생물학적인 과정과 비생물학적인 과정을 둘 다 거칠 수 있습니다. 질소의 순환은 질소 고정, 그다음 질화작용, 질소 동화작용, 탈질소 작용의 중요한 과정을 거듭합니다. 지구 대기권 대부분 약 78%가 질소입니다. 대기의 질소는 생물학적 이용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용 가능한 질소의 부족분을 다양한 형태로 생태계로 이끌어냅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뿌리옥박테리아, 아조토박터 등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되거나 공중방전에 의한 질산 이온으로 됩니다. 먼저 질소 고정 과정을 보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대기 중의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토양 속 일부 암모늄 이온은 아질산균과 질산균 같은 질화세균의 질화작용에 의해 질산이온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질화작용은 질화세균인 아질산균이나 질산균에 의해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암모늄 대질소가 아질산균에 의해서 아질대질소로 변하고 질산균에 의해서 질산대질소로 변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토양 속의 질소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이온의 형태로 흡수하며 질소 동화작용을 통해 핵산, 단백질과 같은 유기질소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식물은 암모늄 이온보다 질산 이온을 더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소 동화작용과 탈질소작용입니다. 식물이 토양 속에 무기질소 화합물을 흡수하여 단백질, 핵산, 인지질 등의 유기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작용입니다. 유기물 속의 질소는 먹이사슬을 따라 소비자 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질소 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어 토양으로 되돌아간 후 다시 식물에 흡수되거나 질화세균에 의해 질산이온으로 전환되어 이용됩니다. 토양 속의 질산이온의 일부는 탈질소 세균에 의해 질소기체로 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탈질소 작용은 질산이온이 탈질소 세균에서 질소로 환원됩니다. 질소의 순환과 관련된 과정을 살펴보면 질소 고정은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되고 공중반전은 질소가 질산이온으로 됩니다. 질화작용은 암모늄 이온이 아질산균에서 아진산태질소 그리고 질산균에서 질산태질소로 바뀌는 과정이고 질소 동화작용은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이 유기질소 화합물로 바뀌고 탈질소 작용은
질산태 질소가 질소로 바뀌는 작용입니다. 이 과정을 보시는 그림은 토양, 식물 대기에서 질소 순환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먼저 질소의 고정화가 있고 콩가식물에 의한 또 고정, 그리고 아미노 반응, 암모니아 반응, 그 다음에 아진산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질산화 반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의 고정화를 통해서 식물에서 흡수, 이용하고 또 그 용탈이 이루어지면서 탈질화 반응이 진행되고 질산이온이 아질산이온을 해가지고 질소로 가지고 공중 대기로 방출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토픽 135번 산림생태계 물질순환에서 탄소, 질소, 물의 순환을 살펴보면 113의 4교시에서 자연계의 물질순환 중에서 생물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질소, 물의 순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114의 1교시에서 산림생태계의 물질순환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생태계의 물질순환을 보면 물질순환은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소들 사이나 생물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들 사이에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환경적 요소, 즉 비생물적 환경으로부터 생물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생산자로 들어오고 먹이연쇄를 통하여 소비자가 이 유기물을 섭취하고 마침내 분해자에 의하여 이 물질들이 다시 분해되어 무기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물질순환에는 두 가지 기본형이 있는데 하나는 산소, 탄소, 질소로 대표되는 기체형 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황과 인의 순환으로 대표적인 퇴적물형 순환입니다. 산림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순환은 대기 강화물과 암석 풍화에 의한 유입, 수목에 의한 1차 생산, 낙엽, 분해, 흡수의 내부순환, 그리고 토양수 및 지표수에 의한 유출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산림생태계에서 일어난 물질순환 모형입니다. 대기로부터 유입이 된 다음에 순유차 생산하고 낙엽, 낙지가 떨어지면 죽은 유기물이 유출되고 분해, 무기와 토양 영양소 일부는 유출되고 일부는 다시 또 식물이 흡수하여 식물 조직으로 통합되며 또 암석과 광물 풍화로부터 유입이 됩니다. 다음은 탄소 순환으로 탄소는 모든 유기화합물의 기본 구성 물질로서 광합성의 에너지를 고정하는데 이러한 탄소의 순환은 에너지 흐름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 에너지가 엽록체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광합성 등식이고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생산자에 의해 흡수되어 유기물이 되고 이것은 먹이사슬을 따라 소비자로 이동하여 일부는 호흡에 의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방출됩니다. 식물의 유기효 과정을 보면 포도당과 산소, 물을 이산화탄소, 물 686kcal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동식물의 시체나 배설물의 유기물은 분해자에 분해되어 이산화탄소로 방출되거나 물속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탄소 순환이 일어납니다. 광합성 시 탄소 흡수 속도와 독립 영양생물 및 종속 영양생물의 호흡에 의한 탄소 손실 속도와의 차이를 둔 생태계 생산력이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통하여 탄소가 순환하는 속도는 1차 생산력과 분해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두 과정은 온도와 강수 같은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따뜻하고 습한 생태계에서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구 환경에서 탄소 순환을 나타냅니다. 먼저 대기의 CO2가 광합성을 통해 식물의 생산자에서 생산되면 일부는 호흡으로 날아가고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고차 소비자가 피식, 소비자가 먹고 배설물, 동식물의 사체가 다시 분해자가 호흡에 의해서 다시 배출되고 또 각종 그 발전소 등에서 연소 과정으로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고 화산활동에서도 자동차나 화산활동에서도 대기로 배출됩니다. 산소가 배출됩니다. 다음 물의 순환을 보면 물 순환은 근본적으로 태양의 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해안과 육상으로부터 태양열에 의해 증발된 물은 구름이 되어 비나 눈의 형태로 해안과 육지로 되돌아오며 생물은 그 물을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합니다. 호흡에 의해 생긴 물은 증산과 동물의 외호흡 및 배설물을 통해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산림에서 솥가배기를 할 경우 산림의 물순환이 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솥가배기 강도가 증가할수록 수간 투과량이 증가하고 초기 증산량이 감소하여 계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은 물 순환 과정 모식도입니다.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에서 다시 강수가 떨어져 식물에선 광합성을 증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표에서 증발하고 그다음에 토양으로 침투돼서 지표소 흐름으로 되고 다시 유출되면서 증발이 됩니다. 물순환 과정 모식도입니다. 다음 질소순환은 식물은 살아가는 데 13가지의 필수 원소가 필요한데 그중 질소는 온대지역 육상생태계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양분입니다. 숲에서 일어나는 질소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내부 이동의 이해는 생태계의 기능과 안정성을 예측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람의 간섭이 없는 온전한 숲은 질소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식물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질소량이 내부에서 순환되는 닫힌 생태계입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대기 중 질소 농도 증가, 농작물 경작에 의한 화학비료 사용 증가, 목재 벌채는 질소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산림 내 질소 유입은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한 생물학적 고정, 대기 중 질소의 침강, 암석 풍화에 유입이 있습니다. 이 중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 중 질소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산림 생산성 약화와 산림 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내 질소는 가스 형태로 대기 중으로 이동하거나 토양 용액의 형태로 지표나 지하수로 용출되고 폭우에 의해 토양 입자에 포함되어 산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표로 유출된 질소는 인과 함께 계류가 부영양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소는 대기의 약 78%에 해당하지만 식물체가 직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 암모늄으로 고정되거나 땅속으로 들어가 질산염이 된 후 식물에 의해 이용됩니다. 녹색식물은 흡수한 질소를 질소 동화작용을 통하여 유기질소 화합물로 합성하고 이것은 먹이사슬을 따라 동물로 이동되며 죽은 식물체나 동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미생물 활동은 유기적 질소를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인 무기적 질소 형태 아모늄 이온 또는 질산염 이온으로 변형시키고 탈질소균은 질산염을 가스로 환원시켜 대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육상생태계의 광역적 질소 순환 모형입니다. 질소가 자율생활하는 질소 고정세균에서 대기 침투에서 자율생활 고정되어 무기질소 그리고 죽은 유기물이 분해 무기화해서 무기질소 암모늄 이온과 질산디온으로 또 다시 식물에 흡수되고 탈질소 작용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되면서 되고 무기질소의 순환 과정을 보면 죽은 유기물, 무기물 등 퇴적물에 의해서 순환이 일어나고 또 번개에 의한 질산염 이온의 고정이 일어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픽 136번 산림생태계 구성요소입니다. 123회 3교시에서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작용으로 미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에 작용하며 반작용으로 생물적 요인이 미생물적 요인에 작용합니다. 또 상호작용은 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에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림에서 생태계 구성요소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호작용과 생산자, 분해자가 작용, 비생물적 환경요인, 빛, 물, 토양, 온도, 산소, 이산화탄소, 기타 요인에서 생물 군집에게 작용을 하고 생물 군집은 또 비생물적 환경요인한테 반작용을 하면서 생태계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무기적 요소를 살펴보면 에너지, 물, 토양, 공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 온도와 강수량 등이 무기 환경의 요소가 되며 이러한 무생물적 요소들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생태계의 주 에너지원은 태양이며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생태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빛은 인목의 생육에 있어서 가장 영향이 큰 환경인자로서 식물의 동화작용에 필수적입니다. 인목은 수종에 따라서 광선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데 식물이 낮은 광조건에서 생존하고 생장하는 상대적인 능력을 내음성이라고 합니다. 내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수령, 토양 수분과 양분, 위도, 온도, 종자의 크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은 생장환경에 따라 내음력을 조절하며 살아가는데 어린 나무일 때 음수성이었던 수종도 성숙하면서 양수성 수종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수분 조건이 좋고 양분이 충분한 토양에서는 내음성이 증가되며 토양 내 뿌리 경쟁이 심하면 내음력은 감소됩니다. 고위도 지방에 서식하는 수목이 대개 내음성이 약합니다. 내음성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분을 함유한 큰 종자를 적게 생산하여 종자 생존율을 높이는 전략을 이용합니다. 내음성이 강한 수종을 음수, 보통을 중용수, 내음성이 약한 수종을 양수라고 하는데 양수와 비교하였을 때 음수는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아 약한 빛에서도 광합성 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수는 양수 밑에 하층 식생으로 오랫동안 견디다 상층목이 제거된 후 생장을 촉진하여 상층 인간을 점유합니다. 음수에는 주목, 분비, 전나무 등이 속하고 중용수에는 잣, 오리, 참나무 등이 속하고 양수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등이 속합니다. 다음 기온은 빛과 더불어 수목의 생장에 중요한 요소이며 수종의 천연 분포 상태를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기온 분포는 연평균 기온이 북부, 위도 39도에서 43도 사이에서 2.5에서 10도씨, 중부, 북위 37에서 39도, 온도는 10도에서 12.5도, 남부, 북위 33에서 37도, 12.5도에서 15도씨입니다. 온도는 위도 및 고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위도가 1도를 북진하거나 표고 100m씩 상승함에 따라 평균 온도는 0.52도씨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온 관련 지수들에는 연평균 기온, 올량지수, 한량지수, 생육 적산 온도 등이 있으며 겨울철 최저 온도는 식물 분포의 북한계선을 결정짓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수목에 의한 햇빛 차단과 증산에 의한 기화열로 인하여 국지적인 기온은 숲 안쪽이 숲 밖보다 다소 낮으며 숲 내외의 기온 차이는 숲의 구성 및 계절별로 수목 높이별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은 수목의 생장에 필요한 요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온도와 함께 식물의 생육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의 특성으로는 높은 비열과 기하열,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대칭으로 인한 극성의 성질이 있고 많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의 역할을 합니다. 수목이 토양의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토양이 강수에 의해 포화된 후 중력에 의한 중력수가 빠져나가고 토양 입자와 물 분자 간의 부착력에 의하여 모세관에 남아있는 모세관수를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수중에 따라 토양 수분 요구도가 다른데 고로쇠 나무와 단티나무 등은 수분이 많은 계곡 부위를 선호하고 소나무와 신갈 등은 수분이 적은 담양이나 산정부 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토양은 수목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특성은 크게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특성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중 토성, 토심과 토양 산도가 수목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는 농작물에 비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들어가며 수종에 따라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정도가 다른데 크게 심근성과 청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등은 심근성에 해당하고 가뭄비, 사시나무 등은 청근성에 해당합니다. 토양산도는 pH 수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토양산성에 대한 내성은 수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해송, 전나무, 잣나무, 진달래 등은 강산성의 내성이 있고 참나무류, 느티나무 등은 약산성 또는 중성을 요합니다. 측백, 회양목 등은 염기성의 내성이 있습니다. 다음 바람은 식물의 생육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생리적으로는 증산작용을 촉진시키고 잎의 온도를 낮추며 이산화탄소의 원활한 공급을 도와줍니다. 또한 종자가 바람에 의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람 속도는 일반적으로 표가 높아짐에 따라 빨라지는데 산지에서는 산을 넘는 기류가 모여드는 현상도 풍속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권 하층부의 풍속은 장애물에 의해 어느 정도 감속되며 지면 부근의 풍속은 마철층 상부 풍속의 약 40% 정도입니다. 숲에서의 풍속은 숲을 이루고 있는 수종, 수고, 밀도, 지역 및 경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숲내가 숲밖에 비해 풍속이 완화되고 공중 속도가 보존되므로 방풍림은 토양 침식 방지, 증발상량 감소, 토양 온도 상승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풍해는 바람에 의해 수목이 입는 물리적, 생리적 피해를 가리키는데 활엽수보다 침엽수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염량이 많고 청근성 수종일수록 피해 정도가 심합니다. 다음 생물적 요소를 살펴보면 산림생태계의 생물적 요소는 유계적으로 보면 생물군집, 개체군, 개체로 나눌 수 있고 기능적으로 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집은 여러 종류의 생물집단을 의미하며 개체군은 군집을 구성하는 같은 종의 생물집단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구분에서 생산자는 독립 영양을 하는 녹색식물이나 미생물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종속 영양을 하는 동물로 초식동물에 해당하는 1차 소비자,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인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동물인 3차 소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해자는 죽은 생물체나 배설물을 분해시켜 에너지를 얻어 생활하고 유기화합물을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의 무기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다음 생물과 무생물 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물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는 생태계 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무생물적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물이 무생물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생물적 요소들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에로서 양엽과 음엽이 있습니다. 높은 광도에서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적응한 양엽은 낮은 광도에서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적응한 음엽보다 크기가 작고 입이 두꺼우며 책상 조식이 빽빽하게 발달합니다. 반대로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반작용의 예로는 산림에서 수분 증발과 공기 유통 조절을 통한 온도와 대기 습도 변화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무생물적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토양 양분이 부족한 환경에 수목은 광합성에 의해 합성된 탄수화물을 지상부의 잎이나 가지보다 상대적으로 뿌리로 더 많이 분배하여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중량 비율 TRU를 낮춥니다. 동시에 부족한 양분이나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생산된 낙엽과 뿌리 턴오버에 의해 공급된 유기물은 분해되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수목이 이용할 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7번 수목의 생장에서 수고 생장과 직경 생장입니다. 69회 1교시에서 줄기의 신장 생장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특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간단히 설명하라. 89회 3교시에서 잣나무의 계절별 수고 생장, 직경 생장, 뿌리 생장을 비교하고 각 부위의 당해년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라. 98회 1교시에서 잎목 생장의 종류와 특징, 102회 1교시에서 소나무와 느티나무의 수고 생장 특성, 122회 3교시에서 수목의 줄기 생장 형태를 유한 생장과 무한 생장, 그리고 고정 생장과 자유 생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23회 4교시에서 잎목의 비대 생장을 설명하라. 그리고 129회 1교시에서 개체목의 생장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수목의 생장 생리를 살펴보면, 생장이란 일반적으로 생물의 크기가 커지거나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포 분열, 세포 신장 및 세포 분화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식물의 생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줄기, 형성층 뿌리가 자라 개체의 크기가 커지는 생장을 영양생장이라고 하며, 꽃이 되어 종자를 맺거나 무성번식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한 생장을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 수목의 키나 지름이 커지는 것은 분열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분열 조직은 줄기와 뿌리의 끝부분과 형성층이 위치해 있으며 수고, 비대, 뿌리 생장에 관여합니다. 영양생장은 수고, 비대, 뿌리 생장으로, 생식생장은 유성, 무성으로 구분됩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표로 보면, 영양생장은 종자 발화를 한 다음에 줄기 잎이 증가하고 꽃눈이 형성됩니다. 생식생장은 꽃눈 형성에서 개화와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수고생장은 줄기생장은 수목의 키를 크게 하는 수고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줄기는 대스템과 잎, 리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과 절 간의 구별이 있습니다. 절 노드는 잎이 붙어 있거나 가지가 돋아나는 곳을 의미하며, 절간 인터노드는 절과 절 사이의 밋밋한 부분을 뜻합니다. 줄기는 눈이 터서 길게 자람으로써 신장하게 됩니다. 줄기생장은 수목의 줄기가 생장하는 형태는 정화의 역할, 줄기의 형태, 그리고 생장 주기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 줄기가 빨리 자라거나 천천히 자라기도 하며 봄에만 자라기도 하고 가을 늦게까지 자라기도 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줄기의 생장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한생장과 무한생장을 살펴보면, 정화가 주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줄기의 생장을 조절하면서 제한하고 있을 때 유한생장을 한다고 하며, 소나무류, 가무비나무, 참나무류 등의 줄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유한생장을 하는 수종은 한 가지당 1년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정화가 차례대로 형성되면서 신장합니다. 반면에 동화에서 유래한 줄기가 자란 다음 가지 끝이 죽거나 정화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 늦게까지 추위로 끝부분이 죽으면 맨 위에 있는 츠가가 정화 역할을 하여 이듬해 봄 다시 줄기가 자랄 때 무한 생장을 한다고 하는데,
정화가 꼬시거나 가지 끝이 흔히 죽는 자작, 저, 버드, 버즘, 아카시, 피, 느릅나무 등이 여기에 속하며 가지 끝에 죽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유한생장을 하는 수종과 구별이 됩니다. 유한생장과 무한생장은 수용을 조절하는데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용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표에서는 무한생장과 유한생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무한생장은 정화가 한 번 생장을 한 다음에 죽고 추가가 자라는 것을 무한생장이라고 합니다. 정자가 꼬시거나 정화가 꼬시거나 가지 끝이 흔히 죽는 자작, 버드, 버즘, 느릅나무, 피나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지 끝에 죽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유한생장을 하는 수종과 구별이 됩니다. 또한 무한생장을 하는 대다수의 활엽수종은 빠른 생장을 보이고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생장을 하다가 생장이 느려지다 정지합니다. 이에 비해 유한생장은 매년 정화가 죽지 않고 새롭게 자라는 것을 유한생장이라고 합니다. 유한생장을 하는 수종은 한 가지당 1년에 한 번 혹은 두세 번의 정화가 차례대로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침엽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정한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만 생장하다가 그 노화 과정을 거쳐 죽습니다. 잎, 꽃, 과실, 종자는 유한생장을 하며 일정한 크기에 도달한 후 생장을 멈춥니다. 다음은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입니다. 어떤 수종은 당년에 자랄 모든 줄기의 줄기 원기가 전년도에 형성된 동화 속에 미리 형성되어 있다가 봄에 동화가 개업하는데 이런 경우를 고정생장이라고 합니다. 적송, 잣나무, 가뭄비, 솔송, 너도밤, 참나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림에서는 자유생장을 하는 수목의 춘엽과 하엽의 형태입니다. 춘엽이 먼저 자라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하엽이 다시 자라납니다. 고정생장을 하는 수종은 전년도에 미리 형성된 기형성 줄기를 당년 봄에 신장시키지만 봄에 일찍 신장시키기만 하기 때문에 봄 일찍 줄기 생장을 끝마치게 되고 생장량이 적습니다. 반면에 자유생장의 경우에는 동화 속에 미리 만들어져 있던 원기가 봄에 자라서 춘엽이 되고 곧이어 새로 만들어진 원기가 여름 내내 하엽을 생산함으로써 형태가 다른 두 종류의 잎을 가진 이엽지를 만듭니다. 자유생장은 고정생장보다 성장이 빠릅니다.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을 비교한 표입니다. 생장 모양은 고정생장은 동화가 춘엽만 만들고 전년도 1년에 한 마디씩만 자랍니다. 이에 비해 자유생장은 동화가 춘엽 정화를 만들고 춘엽 하엽을 만듭니다. 포플러가 1년에 여러 마디씩 자랍니다. 생장 시기는 고정생장은 전년도 늦여름에 동화가 그리고 당년도 봄, 초여름에 춘화 정화가 형성되고 자유생장은 전년도 가을에 그리고 당년도 봄, 초여름에 춘엽이 성장하고 당년도 여름과 가을에 하엽이 다시 성장합니다. 영향을 주는 계절별 수분 스트레스를 보면 전년도 여름, 그리고 당년도 봄, 초여름, 그리고 전년도 늦여름, 자유생장은 전년도 늦여름, 그리고 자유생장은 당년도 초여름, 그리고 당년도 초여름과 늦여름입니다. 다음으로 수관형 및 정화우세를 보면 대부분의 나자식물은 정화지가 측지보다 빨리 자람으로써 원추형의 수관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화가 옥신계통의 식물 호르몬을 생산하여 추가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을 정화우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옥분 식물뿐만 아니라 초본 식물에서도 흔히 관찰되며 식물이 주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자라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피자식물은 어릴 때에는 정화우세가 나타나서 원추형의 수형을 유지하지만 곧
정화호수 현상이 없어지고 측지의 발달이 왕성해져서 넓은 수관을 가진 구형의 수관형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느릅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의 수관형을 가진 수종도 인분 내에서 밀식되어 자랄 경우 원추형과 비슷하게 자랍니다. 그림은 수목의 원추형과 구형의 수관형입니다. 원추형은 전나무와 가문비나무에서 볼 수 있고 구형은 참나무와 느릅나무에서 볼 수 있는 수관형입니다. 다음 비대생장, 직경생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관 속 형성층은 수관, 줄기, 뿌리 부분의 목부와 사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직경생장은 주로 형성층의 활동에 의한 비대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부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코르크 형성층도 비대성장에 관여하지만 직경생장은 주로 유관 속 형성층이 안쪽으로 생산한 제2차 목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유관 속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을 합쳐서 측방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형성층의 세포 분열을 보면 형성층은 원칙적으로 수관의 횡단면상에서 접선 방향으로 원통형으로 배열한 얇은 한 층의 두께밖에 안 되는 분열 세포군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하더라도 얇은 한 층의 분열 세포군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성층 구역의 접선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는 여러 층의 시원세포까지 포함하여 형성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은 형성층 구역의 모양으로 사부이고 목부 방향입니다. 그리고 도관이 관찰되고 그 사이에 사부와 목부 사이에 형성층 구역이라고 합니다. 형성층에서는 두 종류의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병층 분열은 목부와 사부에 시온세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하여 횡단면상에서 접선 방향으로 세포벽을 만드는 세포 분열을 의미하며 수층 분열은 나무의 직경이 굵어짐으로 인해 형성층 자체의 세포수가 모자랄 때 형성층의 세포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모양으로 세포벽을 만드는 세포 분열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목부와 사부의 생산을 보면 형성층은 세포 분열을 통하여 2차 목부와 2차 사부를 생산하는데 형성층보다 안쪽으로 목부를 추가시키고 바깥쪽으로는 사부를 추가시키면서 형성층 자신은 계속 분열 조직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형성층 세포는 자기 자신이 둘로 갈라질 때 접선 방향으로 새로운 세포벽을 만드는 병층 분열에 의하여 목부와 사부를 만들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체내 식물 호르몬 중 옥신의 함량이 높고 지베렐린의 농도가 낮으면 목부를 생산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 사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성층이 생산하는 목부와 사부 조직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으나 어느 수종이든 어떤 환경에서나 목부의 생산량이 사부보다 많습니다. 그림은 병층 분열에 의한 형성층의 목부와 사부 생산 방식입니다. 1, 2, 1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1, 2, 3, 그다음 1, 2, 3, 4. 사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사부,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목부, 형성층 이렇게. 숫자는 세포가 만들어진 순서이며 점박이 세포는 계속 형성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점박이 세포인데 이 점이 박힌 세포는 형성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포 분화를 살펴보면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추가된 세포는 목부 조직이 되는데 다음에 네 가지 세포, 즉 도관, 섬유, 가도관, 유세포 중 하나로 분화됩니다. 도관, 섬유 그리고 가도관은 2차 벽을 가지게 되며 원형질을 잃어버립니다. 도관의 경우 양쪽 끝에 천공판이 생겨서 수분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방사 조직을 만드는 유세포는 분화 과정에서 모양이 별로 변하지 않으며 세포 내용물인 원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있는 세포로 남습니다. 형성층의 계절적 활동을 보면 형성층의 활동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 발이 계속될 때에는 대개 형성층의 활동이 둔화되어 세포 분열이 거의 정지됩니다. 형성층의 계절적 활동은 상록수의 경우 낙엽수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형성층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봄에
줄기 생장이 시작될 때 함께 시작하여 여름에 줄기 생장이 정지한 다음에도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성층의 활동은 식물 호르몬인 옥신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른 봄, 눈에서 만들어진 옥신 계통의 식물 호르몬이 밑으로 이동하면서 형성층을 자극하여 세포 분열을 유도하기 때문에 형성층의 활동은 나무 꼭대기와 눈 바로 아래의 줄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며 점점 밑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무 밑동 부분에서 제일 늦게 시작됩니다. 가을이 되어 잎에서 옥신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밑으로 공급되는 옥신의 양이 감소하여 제일 먼저 나무 밑동 부분에서 형성층의 분열이 중단되며 점점 위로 전달되므로 나무 꼭대기 부분에서는 제일 늦게까지 형성층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다음 뿌리 생장은 수목의 근계는 종자내 배의 유근이 발화하여 직근이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측근이 생기고 다시 갈라지면서 세근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 유모의 경우 1년에 총 230m의 뿌리가 자라 뿌리수는 7번 이상 갈라져서 약 4만 개에 달합니다. 뿌리털은 뿌리의 표면적을 확대시켜 무기염과 수분 흡수에 크게 기여하는데 표피세포가 변형되어 길게 자란 형태로서 뿌리 끝에 신장 생장을 하는 부분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양 중에 수분이 과다하게 많을 때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할 때 뿌리털의 발달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며 소나무류, 참나무류와 같은 외생균군을 형성하는 수종들은 뿌리털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수목생리학 35쪽과 숲가꾸기 표준교재 2권 산림정보 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138번 중요 수종의 특성 중에 느티나무입니다. 101의 3교시에서 느티나무의 조림학적 특성, 분포, 형태, 번식, 조림법,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느티나무 학명은 젤코바 세라타 맥스, 영명은 쉐리프 젤코바 젤코바입니다. 그리고 먼저 형태를 살펴보면 느티나무는 낙엽교목으로 줄기가 곱게 서나 분기하고 수고가 30에서 40m, 흉교 직경은 1에서 2m에 이릅니다. 잎은 호생이고 두 줄로 붙으며 단거치는 다소, 물결 모양입니다. 자웅 동주로 핵과는 10월에 익는데 과경이 없고 일그러진 편구형이며 능각이 있습니다. 고립된 논목의 전체 모양은 구형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분포는 수평적으로는 제주도로부터 평남에 이르는 각지에 분포하나 남쪽 지방이 많고 북쪽으로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듭니다. 수직적으로는 남쪽에서는 해발 1200m 이하, 중부에서는 600m 이하에 분포하지만 100에서 200m의 평지대에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일본, 대만, 중국에 분포합니다. 특성은 느티나무는 어릴 때는 약간 음성을 띄어 그늘 안에서도 견디고 숲속에서도 생육하나 생장함에 따라 양성으로 되고 충분한 일사를 받아야만 좋은 자람을 보이게 됩니다. 줄기가 잘 갈라지며 굽는 경향이 조림상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근성이고 어릴 때의 생장은 신속하며 20에서 30년생까지 강한 맹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옥하고 통기가 잘 되는 깊은 적윤지를 좋아하고 건조한 사토 또는 점토 그리고 습지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수피가 얇아 일사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오후 일광에 직사를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석회질 토양을 좋아하고 산성 토양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돌이 많은 계곡에서도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마을 공지에 거목으로 자란 것이 많습니다. 수령 500년에 이르는 장수하는 수종으로서 간혹 1000년이나 된 나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열매가 익는 가을에 나무 아래 시트를 깔고 열매가 붙어있는 가는 가지를 막대기로 두들겨 떨어지는 것을 모아 2~3일간 응달에서 건조시키고 그 뒤 정선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좋지 않으므로 약간 습기가 있다고 느껴지는 모래와 섞어서 저온에 저장하거나 또는 가을에 노천 매장을 합니다. 파종하기 전 2~3일간 냉수에 침지하여 발화를 촉진시킵니다. 추파를 해도 괜찮습니다. 토지 토양으로는 비옥한 사양토가 좋으며 파종상에서의 성립 분수가 적으면 신장 생장이 잘 안되고 줄기가 갈라지기 쉬우므로 속기 작업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목으로도 증식될 수 있으나 거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느티나무의 조림 경험은 적은 편입니다. 인공림을 만든 때는 묘목의 식재거리를 1.2에서 1.5m 정도로 밀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의 망곡과 분지를 막기 위하여 참나무리와 혼식하는 것이 좋고 이때 혼식 밀도는 헥타르당 6,000본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 뒤 느티나무의 자람에 방해가 될 때에는 벌치하고 맹견을 하면 느티나무를 상목으로 하는 중림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맹하갱신입니다. 맹견. 느티나무는 자연적으로 참나무류, 소나무류 등과 같이 혼유림을 만듦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알맞게 못합니다. 보육 벌채를 해서 느티나무의 일광이 쪼이게 해줍니다. 느티나무는 모수법에 의한 천연갱신으로 치수를 발생시키므로 지표면을 교토해서 열매의 착상을 도와주면 천연림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치수도 그대로 방치하면 세력이 약해지고 도태되므로 재벌을 실시해서 느티나무 치수의 생육을 도와주도록 해야 합니다. 느티나무는 가지치기에 주의해야 하고 지름 10cm 이상의 굵은 가지를 치면 재질에 큰 손상이 오게 되면 지름 5cm 이내의 것만 쳐줍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흉고 직경이 5에서 8cm 정도 되는 어릴 때 실시해서 절단면의 치유가 빨리 되도록 해줍니다. 느티나무는 치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서 조림될 수 있는 넓은 적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느티나무 이용은 고급 특수 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림함으로 대경제 생산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40에서 50년을 벌기로 해서 용재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목재는 변재가 황백색이고 심재가 젓갈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목리가 아름답습니다. 가구재, 기구재, 단판, 기계재, 조각재, 악기재, 건축재, 특히 계단재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풍치 조경용의 식재 가치가 뛰어나고 정자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조림학 본론 3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38번 지속가능한 숲관리에서 생태숲 환경적 숲관리입니다. 120회 1교시에서 생태적 숲관리와 환경적 숲관리의 차이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생태적 숲관리와 환경적 숲관리를 살펴보면 생태적 숲관리란 수종과 입지 사이의 생태적 원리를 중요하게 다루어 수종 선택과 혼유 상태를 중요하게 보고 입지에 맞는 갱신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생태적 숲관리에서는 단순히 묘목 생산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친자연적인 숲관리와 작업을 중요시합니다. 한편 환경적 숲관리란 환경이 인간을 안전하게 하고 인간 사회에 알맞게 이용되며 토양, 물, 동식물 등 모든 숲의 구성인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숲의 생태적 기능은 물론 경제적 기능도 제고시키고 인문, 사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지에 알맞는 수종, 산지 선택, 혼유림 조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관리 목표에 따라 숲을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이고 다기능적인 숲관리를 살펴보면 지속적이고 다기능적인 숲관리는 산림생태계의 고유한 기능, 목재 생산, 보호, 휴양, 기후 및 물순환, 복원, 종과 생태계의 보전, 자연보전 등을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차세대에서의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숲속의 모든 수종을 지속적이며 다기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목재 생산은 지양하고 다양한 숲관리와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선 해결할 사항은 숲의 사회 경제적인 수용력 제고, 산림 기능의 파악과 객관적인 정의, 새로운 숲 기능의 중요성 및 평가와 보상 문제 해결 등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숲관리는 숲은 나무뿐만 아니라 야생화, 산채, 암석, 물, 공기, 야생동물, 미생물, 토양, 휴양 등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숲관리는 인간만을 위해 실행할 것이 아니라 숲 구성원 모두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개념, 종합산림업, 토탈 포레스트리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동식물과 서식지 등 숲 구성원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의미에서 종합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39번 숲가꾸기의 목적과 역할 중에 숲의 밭달과 가꾸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0회 3교시에서 동령님에서의 생육단계별 특징과 숲가꾸기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회 4교시에서 동령님의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이론에서 인분가꾸기, 인분무육을 살펴보면 벌구식 교림의 모든 인분에서 갱신이 완료된 후에 다음에 새로운 갱신이 유도될 때까지의 긴 생육 단계를 주어진 목표로 적절하게 형성시켜 주기 위한 조림적 가치를 말합니다. 탭벌림에서는 생육 단계 구분, 즉 인분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시간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인분무역에서는 인분 발달 단계와 무역 단계로 구분하여 인분 형태적 특성이 강조되고 또한 표시됩니다. 그림은 인벌기 진행 과정에서 단순, 동령, 교림의 생육 단계 및 무육 단계 모식 등입니다. 먼저 생육 단계로 보면 천연 치묘, 조림묘, 치수림, 숭림, 유목림, 장령림, 성숙림이 생육단계고, 육림적 족치로 인분 조성,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그 다음에 재벌, 그 다음에 가지치기, 간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는 각 생육단계별 적정 보호 수단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인공조림에 의해 순임을 형성하는 경우, 그리고 기상이나 토양 조건이 극단성을 지니고 있어 특정 수종의 생육에만 유리한 경우, 산불 후에 양수에 순임이 나타나는 경우, 강한 음수 수종이 다른 나무에 피음을 주어 경쟁해서 이기는 경우,
종자의 다량의 저장 양분을 축적하여 다른 수종 육묘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순림과 혼요림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혼요림의 장점으로 신근성과 청근성, 수종이 혼생할 때 바람 저항성이 증가하고 토양단면 공간 이용이 효과적입니다.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져 무기양료의 순환이 더 잘 되고 수관에 의한 공간의 이용이 효과적이 됩니다. 혼요림 내의 기후상태는 변화의 폭이 좁아집니다. 각종 피해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됩니다. 이에 비해 순림의 장점으로는 가장 유리한 수종만으로 인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작업과 경영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인목의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는 수종으로 쉽게 인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경관상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혼요에 있어서도 수종이 고르게 섞어져 있는 단목혼요와 무더기로 섞여져 있는 군상혼요, 그리고 줄로 섞여진 열상혼요 등이 있습니다. 동령 혼요림을 성공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음수와 양수를 혼요시키도록 합니다. 수종의 혼요가 지력을 소모시키는 경우가 적어야 합니다. 생장 속도와 반응이 비슷해야 하고 내음성이 비슷한 경우 생장이 느린 수종을 먼저 심습니다. 비슷한 인벌기내에 성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목 혼요는 기술 경제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열상 또는 군상 혼요가 바람직합니다. 간벌 작업을 통하여 혼요의 비율을 바람직한 상태로 조절해 줍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국 산림자원조사 요령이나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에서는 한 수종의 수관 소멸 면적이나 인목분수 비율이 75% 이상인 인분을 순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엽수, 활엽수, 혼요림으로 구성된 임상에 있어서도 75%의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순림과 혼요림을 보면 순림은 삼나무림과 참나무림입니다. 혼요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약 30%는 소나무와 활엽수가 섞여서 자라는 혼요림으로 분류됩니다. 전무 면적과 축적량의 약 40%가량은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수리 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와 아카시나무 등의 활엽수가 소나무와 혼생하여 하층에는 쌀이류와 진달류가 가장 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 임목기술 제2권 산림조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